예, 사육실천 질적평가 방문론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질적평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9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나 출발점은 욕구, 목적과 목표의 재검토, 핵심은 목표라는 것, 그다음에 개입이 대상을 확인하는 것, 실천 개입이 유형에 맞는 평가 조건의 구축, 또 평가 전략을 구성하는 것,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는 것, 또 자료를 수집하기, 자료를 분석하기, 개수 규합 발표하기, 이런 9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인 과정은 여러분이 이제 그냥 지금 프로그램 결과평가 이 수업에서 다 배우셨을 것 같고요. 이제 질적평가와 관련된 것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뭐, 넘어가기 전에, 사업계획서의 3대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제 꼭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가, 또 논리적인 구조를 갖췄는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여기 나중에 사육사가 되었을 때, 또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예,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런 세 가지 차원에 따라서 잘 쓰여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아마 안진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제 또 들어가기 전에 도입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 클라이언트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변화는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갑자기 변화되거나 천천히 변화되죠. 네. 근데 갑자기 변화된 것처럼 보여도 천천히 변화되다가 점프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죠? 천천히 보이는 변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따져보면 갑자기 변한 것 같은 이런 상황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영어 공부 다들 하시니까 토익 공부 같은 거 하시죠? 이렇게 요 수준에서 이렇게 가는 건데 영어 공부를 해보면 느끼겠지만 이게 이렇게 꾸준히 점수가 늘지 않잖아요. 실력도 그렇고요. 이렇게 늘지 않고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이 정도 정체되다가 특정 시점이 되면 이렇게 점프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변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하는 거라고 보면 갑자기 변화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천천히 변화되다가 갑자기 천천히 변화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갑자기 변하는지 천천히 변하게 되는지는 사실 뭐 좀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특정한 시점에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변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짤 때 이 두 가지 전략을 적절하게 조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만약 자아중간 향상 프로그램을 10주짜리를 한다면 그거는 천천히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갑자기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죠. 근데 10주 차에 걸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천천히거든요. 클라이언트 인생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는 이 단계에 이렇게 10주 딱 끼어들어서 이때 점프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갑자기 자존감이 높아져서 그게 이렇게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근데 10주에 걸쳐서 영역을 나눠서 조금씩 변화되다가 종결할 때가 되면 갑자기 변화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해서는 큰 변화가 없겠다 싶으면 중간에 한번 충격을 이렇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캠프를 간다거나 또는 어떤 뭐 미션을 줘서 하게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생각을 갑자기 하게 만들어서 생각이 변화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갑자기 하든 천천히 하든 핵심은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게 뭐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생태체계 관점에서 뭐 인간은 마음과 또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인지일 수도 있고 정서일 수도 있고 의지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마음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언제나 출발점은 욕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회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에서 욕구로 욕구 사정, 또 욕구 필요, 수요, 그 다음에 욕구와 목표 사이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문제에서 욕구로 전환해서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욕구 필요, 수요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욕구에서 목표로 넘어갈 때 이걸 전환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구는 파악이 됐지만 목표로 적절하게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문제에서 욕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문제에서 바로 기획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예를 들면 도벽이면 도벽에서 그냥 바로 기획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벽 증상, 도벽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목표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육 실천에서는 이걸 욕구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훔쳤느냐 해서 들어가서 이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가서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목적과 목표의 재검토가 있는데 일단 이론, 이과서, 프로그램 가서 이런 걸 배우셨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실천과 사육사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질적 평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목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양적 평가에서는 자아존중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자면 프로그램 종결 시점까지 자아존중감 척도를 기준으로 클라이언트의 자아존중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이게 이제 목표잖아요. 근데 질적 평가를 하다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되는 개입, 또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 인식, 또 변화의 의미, 본질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또 투입 과정 산출까지 평가하라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건데 이제 성과만 놓고 봐도 이제 그냥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지만 자아존중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그냥 자아존중감 향상 척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포괄적으로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양적 평가의 목표는 자아존중감 척도를 기준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시킨다. 질적 평가의 기준은 자아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이 두 가지를 쓴 다음에 결합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목표가 왜 중요한지는 뭐 배우셨을 것 같고요. 개입이 대상 뭐 이거는 배우셨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 이해하기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해와 개별적인 이해를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적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해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질적 평가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10명에서 20명 사이 클라이언트가 집단적으로 자아존중감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만 평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개별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질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아존중감의 변화,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개별화 하려면. 그러려면 질적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실전 개입의 유형에 맞는 평가 접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나 질적 평가, 양적 평가에서 배우는 게 대부분 집단 대상 사육 실천이라서 이제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 또 정책, 법 수준에서의 거시적 실천을 평가하려고 할 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방법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 완전히 이제 트리가 안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차 또 다른 기회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가 전략은 이제 우리가 질적 평가를 지금 배우는 거니까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그리고 혼합 접근 두 가지를 결합한 혼합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실천 현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혼합 접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 분야에서 혼합을 하다가 지금은 평가에서도 그냥 양적 평가, 질적 평가를 다 같이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사회부사들도 지금 질적 평가를 계속 배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실천을 할 때 양적 평가도 하지만 질적 평가도 같이 할 거다,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팁을 던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아까 소개해드린 제 책을 좀 숙독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좀 더 적용하면서 배우면 빠르게 익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진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변화되었는지 연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윤리 좀 소홀하게 할 수 있는데 좀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기 여기서부터 보면 우리가 양적평가에서는 사실 척도, 질문지 이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질적평가에서는 개별 면적, 또 집단 면적, 또 주관을 묻는 질문지, 또 관찰, 실천가의 기록, 클라이언트의 기록물. 그래서 척도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활동 기록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생곡선을 했다. 그러면 인생곡선을 그린 그 그림, 그것도 남겨둘 수 있고 포토보이스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SNS, 인터넷, 멀티미디어 자료들, 또 인공물, 그리고 인공물 활동의 흔적들이 있고요. 또 장비, 녹음기, 캠코더, 사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같이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질적평가가 양적평가보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거는 이 집단 면접이죠. 일단 만약 집단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래서 종결 세션 그리고 별도의 세션을 둬서 면접을 할 수 있고 초점 집단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개인 대상은 더 당연하겠지만 개별 면접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도 있고 초점을 두고 할 수도 있고 심층 면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질문지도 같이 병행하면 좋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단 면접에서 그냥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질문지를 미리 주고 자신의 생각을 먼저 써보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말하고 다시 써보고 이러면 좀 더 생각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자료도 많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이제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거고요. 관찰할 수도 있고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비구조화. 그러니까 그냥 큰 틀에서 뭘 볼지만, 생각을 한 다음에 좀 메모할 수도 있고, 완전히 참여 관찰을 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온 다음에 기록할 수도 있고요. 또 실천가의 기록도 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사회부사들은 일지를 쓰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고, 평가지를 따로 쓸 수 있고, 또 메모를, 일지나 이런 데 남겨둘 수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녹음기를 사용해서 다 녹음을 하고 분석을 하면 좋고요. 포토보이스는 이제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이제 그려보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어린 클라이언트들한테는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또 양적 평가에서는 SNS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고받은 대화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질적평가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건 의미 단위 중심 분석, 범주어 분석, 주제 분석, 맥락 패턴 분석, 과정 분석, 요인 분석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따가 예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의미 단위 중심 분석은 사물 의미, 통찰 이게 이제 본질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의미 단위, 개념, 하위 범주, 범주, 주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추상화해 가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이제 사육조사론의 질적 연구 부분에서 배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취록이 이렇게 있으면 녹취록에 쭉 기록이 있죠. 이 중에서 한 부분을 따서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면 이걸 따서 이렇게 의미 단위로 나누고 그러면 1시간 동안 한 사람과 인터뷰하면 대략 20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이 의미 단위들을 쭉 모아서 이렇게 한 수백 개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따로 모아서 묶고 여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자아에 대한 생각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뭐 기분, 정서 이렇게 묶을 수 있고 행동 묶을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요 두 가지를 묶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추상화하고 좀 더 포괄적인 범주로 묶어가는 거 그게 범주화 분석. 그리고 만약 이제 본질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주제 분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 분석은 단계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개입은 이제 과정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단계별로 나눌 수도 있고, 세션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요인 분석은 어골도라고 여러분이 뭐 배웠는지,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생선뼈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게 목표고요.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면 이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범주들을 이렇게 나누고 세부적인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투입 요소의 뭐 인력이다. 그러면 인력이라는 요소가 있고 인력도 이제 메인 사회복사가 있고 보조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또는 파레토 분석은 대부분 어떤 제품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한 서너 가지가 약 제품 불량률이 80% 정도 이상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요소 정도만 찾아서 제거해도 불량률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변화를 막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핵심적 요소 몇 가지를 찾아내서 분석하는 것. 그게 파레토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와 발표하기는 이제 연구 접근에 따른 글쓰기, 범주별 글쓰기, 주제별 글쓰기, 이야기식 글쓰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뭐 이것도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요점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개입하라. 제가 제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개입이든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든 기본적으로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원인과 결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복잡하게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서 분석하라는 거죠. 이렇게 사물 현상들은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냥 단순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이 감염되는 거였는데 이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바이러스
감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뭐 인간의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서 자연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게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어떤 국가는 대처를 잘하고 어떤 국가는 대처를 잘 못하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국가의 방역 시스템 또 마스크를 쓰는 문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시민의식 또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 이 확진자의 수나 사망자의 수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그림으로 이해하라는 것이고 그러나 대입은 단순하게 그렇다면 핵심이 뭔가를 파악해서 거리 두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방역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개입의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여기에 이렇게 타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도 클라이언트 일상생활이 이렇게 실제로는 복잡하거든요. 뭐 빈곤가정의 아동이 왜 자존감이 낮을까요? 복잡하죠. 자존감이 낮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요인이 있죠. 이걸 이제 복잡하게 생각한 다음에 실제로 자존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요인,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타격해 하면 클라이언트 자존감이 변화될 수 있겠죠. 이런 그림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관리에 대한 평가 분석들이 있고, 조직화는 뭐 이렇게 좀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입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른 평가 툴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건데, 일일이 설명하려면 지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고 마치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좀 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연구계획서,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질적평가를 반영할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좀 갖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